정우야, 혹시 너와 이어진 생명이 저 사람일까? 아니면 정말 내가 그 사람 안에서 살고 있는 걸까? 어머님, 정우님의 심장이 제 안에서 뛰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요. 정우야, 엄마가 느낄 수 있어. 내가 여기 있구나. 한 어머니의 30년 기다림과 기적 같은 만남. 하지만 이들의 감동적인 만남 후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북 구미의 허름한 골목 끝자락,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진 단층집 한 채가 쓸쓸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붕 위로는 녹슨 안테나가 비스듬히 감나무 가지가 마치 위로라도 하듯 살짝 고개를 내밀고 있죠. 이 집에서 홀로 사는 78살 윤말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기울어져 있고 담장 너머로는 이웃집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하지만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감았던 눈을 뜨는 것뿐이에요. 진정한 잠은 30년 전 그날 밤 이후로 한 번도 오지 않았거든요. 말자는 낡은 이불을 정리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니 또 하루가 지나갔네요. 하지만 말자에게는 모든 날이 똑같습니다.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마저 예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거운 사슬을 끌고 다니는 것 같아요. 한때 말자는 이 동네에서 제법 이름 있는 상인이었습니다. 구미 중앙시장 한복판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죠.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국물을 끓였습니다. 거칠어진 손으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었어요. 손님들이 말잔의 반찬은 정말 맛있다고 칭찬할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졌죠. 그 모든 수고로움이 달콤했습니다. 그 모든 고생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외아들 윤정호였죠. 정호는 어려서부터 남달랐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 때 정호는 방 한구석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말자가 정호야 나가서 친구들과 놀아라고 해도 정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책이 더 재미있어요 라고 말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죠. 그 미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줄곧 전교 1등이었고 선생님들은 정호는 천재다라고 입을 모았죠. 말자는 정호의 공부방을 들여다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상장들, 벽에 붙은 100점짜리 시험지들. 정호가 엄마 서울대 가서 판사 될 거야 라고 말할 때면 말자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시장에서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전혀 지치지 않았어요. 우리 정호가 판사가 되면 엄마도 자랑스럽겠다. 말자는 밤늦게 장부를 정리하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거친 손으로 하루벌이를 계산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정호의 미래를 그렸어요. 검은 법복을 입고 법정에 서 있는 정호의 모습을 상상하면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정호의 실력은 더욱 빛났습니다. 전국 모의고사에서 상위 1% 안에 들었고 독지가들이 나서서 장학금을 주겠다고 했죠. 담임 선생님은 정호 어머니 서울대는 확실해요라고 말했습니다. 말자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삼켰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드디어 수능이 끝나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호는 서울대 법학과에 합격했어요. 말자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아들의 등록금 걱정, 생활비 걱정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벅찬 기쁨이 더 컸어요. 동네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고 정호는 수줍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서울 가서 공부 열심히 할게요.
엄마가 고생한 만큼 꼭 성공해서 효도할게요. 정호의 눈빛이 그렇게 맑고 순수했습니다. 말자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죠. 우리 정호,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대학 입학을 닷새 앞둔 2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정호는 친구들과 마지막 모임을 가졌어요.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여 서로의 미래를 축하하는 자리였죠. 말자는 정호가 나가면서 엄마 일찍 들어올게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정호는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밤 11시경 음주운전을 한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정호를 들이받았어요. 가해자는 현장에서 도주했고 정호는 뇌사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말자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정호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말자의 다리가 주저앉았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가족분께서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호는 평소 장기기증 희망자로 등록해 두었습니다. 생명 나눔에 대한 신념이 있었거든요. 말자는 눈물을 쏟으며 결심했습니다. 정호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정호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장례식 날 경찰은 말자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가해자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정호의 심장은 누군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지만 말자의 마음은 그날 이후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말자는 여전히 그 집에서 홀로 살고 있어요. 정호의 방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책상 위의 상장들, 벽에 붙은 시험지들, 모든 것이 그날 그대로입니다. 마치 정호가 잠시 나갔다가 돌아올 것만 같아요. 30년이 흘렀습니다. 말자의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고 등도 많이 구부러졌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면 매일 아침 정호의 영정 앞에 밥상을 차리는 일이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과 정호가 좋아하던 김치찌개, 그리고 작은 반찬 몇 가지. 정호야, 오늘도 엄마가 밥 차려놨다. 많이 먹어. 영정 속 정호는 여전히 18살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맑은 눈빛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자를 바라보고 있었죠. 세월은 말자만 늙게 했고 정호는 그 찬란했던 순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날도 말자는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라고 했지만 말자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니 아들을 잃은 어미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 말일까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말자는 동네 마트에 들렀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마트 앞 대형 전광판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생명 나눔 주간을 맞아 열리는 장기기증 홍보 캠페인에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말자는 별 관심 없이 지나치려 했어요. 그런데 화면에 나타난 한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장봉투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공군 준장 한재욱 씨가 홍보대사로 나서 생명 나눔의 소중함을 알릴 예정입니다.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웃을 때의 입꼬리, 심지어 고개를 끄덕이는 작은 습관까지 모든 것이 정호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말자의 가슴이 요동쳤어요. 마치 죽은 줄 알았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착각하는 거야.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마트 앞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집에 돌아온 말자는
정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30년 동안 그대로 보존해온 정호의 공간이었어요. 말자는 책상 위에 놓인 정호의 졸업사진을 들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 검색에서 한재욱 공군 준장을 찾아봤어요. 몇 개의 기사와 사진이 나왔습니다. 말자는 정호의 사진과 화면 속 남자를 번갈아 보며 비교했어요. 정호야, 저 사람이 왜 너를 닮았을까? 눈빛이 똑같았어요. 정호가 웃을 때 살짝 치켜 올라가던 눈꼬리와 똑같았습니다. 입술 모양도 비슷했고 말할 때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습관까지 닮아 있었어요. 말자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그날 밤 말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호의 유골함 앞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정호야, 혹시 너와 이어진 생명이 저 사람일까? 아니면 정말 내가 그 사람 안에서 살고 있는 걸까? 말자는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정호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했던 그날, 의사가 말했던 것이 생각났어요. 심장은 건강한 어린 남성에게 이식될 예정입니다. 그때 그 어린 남성이 혹시 저 사람일까요? 며칠 동안 말자는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마트에 가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심지어 잠자리에서도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정호와 닮은 그 눈빛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말자는 용기를 내어 한국장 기조직 기증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정호의 심장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 싶어서였어요. 하지만 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말자는 우편함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발송인은 국군의무사령부였어요. 말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정중한 글씨로 쓰여진 편지 내용을 읽는 순간 말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존경하는 어머님께 저는 30년 전 윤정호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한재욱입니다. 어린 나이에 이식을 받아 그동안 기증자 정보를 알지 못했습니다. 최근에야 군에서의 지휘를 통해 정보를 알 수 있었고 어머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소중한 생명의 선물 덕분에 오늘날 공군 준장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감사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언젠가 꼭 어머님을 뵙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말자는 편지를 읽으며 오열했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정호의 심장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심장을 가진 사람이 훌륭하게 성장했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정호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는 현실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어요. 말자는 편지를 품에 안고 정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정호야, 내 심장이 살아있구나. 그 사람이 너를 닮은 건 우연이 아니었어. 내가 그 사람 안에서 살고 있는 거구나. 말자는 편지를 받은 후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정호의 심장을 받은 그 사람, 한재욱을 만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에 빠졌거든요. 한편으로는 정호의 심장이 뛰고 있는 사람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정호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될 현실이 무서웠거든요. 말자는 정호의 방에 앉아 편지를 계속 읽고 또 읽었어요. 정중하면서도 따뜻한 글씨체에서 그 사람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30년 동안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살아왔다는 말이 말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정호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데 정호의 심장만 다른 사람 안에서 살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잔인했거든요. 정호야,
엄마가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떨까? 내가 그 사람 안에서 살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을까? 말자는 정호의 영정에 대고 속삭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영정 속 정호는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8살의 순수한 얼굴로 마치 괜찮아요, 엄마. 저는 여기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말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분노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정호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에 대한 분노 말이죠. 경찰은 아직도 가해자를 찾지 못했고 말자는 그 억울함을 안고 살아왔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왜 내 아들이어야 했을까라고 자문했습니다. 정호를 죽인 놈은 어디서 잘 살고 있을 텐데 내 아들 심장을 받은 사람만 찾아와서 고맙다고 하네. 말자는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감사하면서도 서운하고 기쁘면서도 슬픈 마음이 교차했어요. 정호의 심장이 살아있다는 것은 다행이었지만 정호 자신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는 현실이 더욱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후 한재욱으로부터 또 다른 편지가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공식적인 초대장이었습니다. 생명 나눔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말자는 떨리는 손으로 초대장을 펼쳤습니다. 존경하는 어머님께 오는 11월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생명 나눔의 날 기념 행사에 초대합니다. 이 자리에서 어머님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호님의 선물로 받은 이 생명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말자는 초대장을 읽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정호의 심장을 받은 그 사람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어요. 과연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며칠 동안 말자는 고민했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러던 중 동네 이웃 김순옥이 찾아왔어요. 말자와 같은 나이대의 친구였습니다. 말자야, 요즘 왜 이렇게 초췌해 보이니? 밤에 잠도 못 자는 것 같던데 무슨 일 있어? 순옥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말자는 한참 망설이다가 편지와 초대장을 보여줬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순옥은 말자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말자야, 가야 해. 정호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러 가는 거잖아. 3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야. 순옥의 말에 말자는 오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호를 다시 만나는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행사 참석을 결정한 말자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30년 전 정호 아버지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 한복을 꺼냈어요. 정중하면서도 단정한 옷차림으로 정호의 심장을 받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말자는 한복을 다림질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한복에서 나는 낡은 냄새가 30년의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가는 일이 말자에게는 큰 모험이었어요. 30년 동안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호가 죽은 후 말자는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78살의 나이로 혼자 서울에 간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정호 때문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말자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늙고 지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정호의 심장을 받은 그 사람 앞에서 초라하게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정호가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정호야, 엄마가 너무 늙었지? 그래도 내 심장을 받은 사람 앞에서는 당당하게 서고 싶어. 말자는 정호의 영정에 대고 말하며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아들의 심장이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당당할 이유가 있었어요.
출발 전날 밤 말자는 정호의 방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정호가 어릴 때부터 모아둔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추억에 잠겼어요. 첫 돌, 입학식, 졸업식. 정호의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말자는 사진 속 정호의 환한 미소를 보며 가슴이 메어졌어요. 말자는 정호의 졸업사진을 가방에 넣었어요. 혹시 그 사람이 정호를 닮았는지 비교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정호가 받았던 상장 몇 개도 함께 챙겼습니다. 정호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정호야, 엄마가 내일 서울에 가서 내 심장을 받은 사람을 만나볼게. 그 사람이 정말 너를 닮았는지 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 말자는 정호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새벽까지 기다렸어요. 30년 만에 맞이하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두렵지만 기대되는 마음으로 말자는 서울행을 준비했어요. 새벽 5시 말자는 일어나 정호의 영정 앞에 정중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검은 한복을 단정하게 입고 작은 가방을 들었어요. 30년 만에 떠나는 여행이었지만 이것은 여행이 아니라 정호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말자의 가슴 속에는 30년 동안 쌓인 그리움과 사랑이 가득했어요. 말자는 새벽 첫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78살의 나이로 혼자 떠나는 먼 길이었지만 정호를 만나러 간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버스 안에서 말자는 정호의 졸업사진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정호야, 엄마가 드디어 내 심장을 받은 사람을 만나러 간다. 코엑스에 도착한 말자는 행사장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과연 자신이 여기에 와도 되는 걸까요? 화려한 행사장과 정장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말자는 초라해 보였어요. 윤말자 어머님이신가요? 뒤에서 정중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깔끔한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한재욱 준장의 부관입니다. 준장님께서 어머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자는 긴장한 마음으로 그를 따라갔습니다. 행사장 안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드디어 연단 위에 한재욱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말자는 그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것보다 더욱 정호를 닮아 있었거든요. 키도 비슷하고 서 있는 자세까지 정호와 똑같았어요. 한재욱은 마이크 앞에 서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군 준장 한재욱입니다. 말자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놀랐어요. 정호가 발표할 때의 목소리와 너무 비슷했거든요. 저는 어려서부터 심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15살 때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판정을 받았죠. 그때 저는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이름도 제대로 없었고 가족도 없었어요. 한재욱의 고백에 행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말자는 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심장이 멈춰가던 그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이 아들의 심장을 기증해 주셨거든요. 한재욱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말자와 마주치는 순간이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윤정호였습니다. 말자는 정호의 이름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30년 만에 다른 사람의 입에서 정호의 이름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삶은 누군가의 고귀한 희생 위에 있습니다. 윤정호님의 심장이 제 안에서 뛰기 시작한 그날부터 저는 2명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재욱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린 나이에 이식을 받아 30년 동안 기증자 정보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군에서의 지휘를 통해 간신히 찾을 수 있었어요.
저는 정호님의 어머니를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행사 후 한재욱은 연단에서 내려와 말자 앞에 섰습니다. 그는 말자를 보는 순간 무릎을 꿇었어요. 행사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님, 지금의 제가 존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자는 무릎을 꿇은 한재욱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30년 동안 쌓인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일어나세요. 무릎 꿇지 마시고. 말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재욱이 일어서자 말자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넌 정말 정호의 심장을 가진 아이니? 말자의 질문에 한재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정호님의 심장이 제 안에서 뛰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요. 말자는 떨리는 손으로 한재욱의 가슴에 손을 댔습니다. 정말로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정호의 심장이 이 사람 안에서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정호야, 엄마가 느낄 수 있어. 내가 여기 있구나. 말자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한재욱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정호님은 제 안에서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호님처럼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15살 때 받은 이 생명으로 30년 동안 조국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을 지켜본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만에 이루어진 감동적인 만남이었어요. 정호가 판사가 되고 싶어 했는데 넌 군인이 되었구나. 말자의 말에 한재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님. 하지만 정호님의 정의감을 이어받았다고 생각해요. 나라를 지키는 일도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잖아요. 말자는 한재욱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정호의 심장을 받은 이 사람이 정호의 마음까지 이어받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마워. 정호의 심장을 소중히 여겨줘서 고마워. 말자는 한재욱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30년 동안 품었던 그리움과 사랑이 이 순간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행사장을 나오면서 말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정호의 심장이 좋은 사람에게 갔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정호처럼 훌륭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정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며칠 후 닥쳐올 충격적인 진실을 말이죠. 한재욱과의 만남 이후 말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정호의 심장이 좋은 사람에게 갔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 사람이 정호처럼 훌륭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구미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말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호야, 내 심장을 받은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 엄마가 안심해도 될 것 같아. 하지만 이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며칠 후 언론에서 한재욱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의 경례, 감동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이야기가 전국에 알려졌어요. 말자는 뉴스를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 말자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어요. 새벽 5시 말자가 정호의 영정에 아침 인사를 드리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누가 이른 시간에 전화를 할까 싶어 받았는데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윤말자 어머님이십니까? 저는 기자입니다. 한재욱 준장에 대해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말자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계속 들었습니다. 한재욱 준장이 과거 보육원에서 문제아로 찍혔던 아이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한재욱이 정말로 그날 밤 뺑소니 사건의 가해자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말자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보자에 따르면 한재욱이 그날 밤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목격담이 있다고 합니다. 보육원 출신이라 제대로 된 신분증도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말자는 그 순간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느꼈어요. 정호의 심장을 받은 사람이 정호를 죽인 사람이라고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말자는 소리치며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서운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충격적인 기사가 터져 나왔어요. 보육원 출신 한재욱 준장, 과거 뺑소니 사건 연루 정황? 기사에는 한재욱이 어려서부터 문제를 일으켰다는 보육원 관계자의 증언과 함께 30년 전 그가 이름조차 없던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익명의 제보자가 그날 밤 한재욱이 운전하는 것을 봤다는 증언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자는 기사를 읽으며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설마 정호를 친 뺑소니범이 한재욱이었던 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정호의 심장을 받은 사람이 정호를 죽인 사람이라는 말인가요?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말자는 정호의 영정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어요. 30년 동안 품어온 분노와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말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무서운 상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재욱이 정호를 치고 달아난 후 그 충격으로 심장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에 실려갔다면,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정호의 심장을 받게 되었다면? 정호야,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심장을 받은 사람이 널 죽인 사람이라면 다음 날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재욱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말자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떨리는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지켜봤어요. 온 국민이 그의 입에서 나올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재욱은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순간부터 달라 보였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간대없고 깊은 고뇌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말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어 직접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재욱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명확한 해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뺑소니 사건과 연루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중증 심장 질환으로 수도권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한재욱은 당시의 의료 기록을 공개했어요. 그는 정호가 사고를 당한 바로 그 시간에 심장 상태가 위험해져 집중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심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어 응급 이식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기적처럼 연결된 심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윤정호님의 심장이었습니다. 말자는 한재욱의 말을 들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마지막을 몰랐습니다. 오늘 처음 그분이 뺑소니 피해자셨다는 걸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재욱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기자회견장이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윤말자 어머님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더 조심스럽게 접근했을 것입니다. 말자는 텔레비전 화면 속 한재욱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그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그의 고통이 느껴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앞으로 정호님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데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제가 받은 생명의 의미를 지키기 위해 이제 제 방식으로 싸우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말자는 정호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정호야, 내 심장을 받은 사람이 이제 널 위해 싸우겠다고 하는구나. 그런데 엄마는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할까? 한재욱의 기자회견이 끝난 후 말자는 복잡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정호의 억울한 죽음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30년 동안 묻혀있던 사건이 다시 세상에 드러나면서 말자의 마음도 다시 아프기 시작했어요. 한재욱은 기자회견 이후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군 법무실에 정호의 뺑소니 사건을 정식으로 제보했고 자신이 가진 모든 영향력을 동원해서 사건 재수사를 요청했어요. 30년 전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던 사건을 다시 파헤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말자는 한재욱의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움직였어요. 정호의 심장을 받은 사람이 정호를 위해 이렇게 애쓰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30년 전이 아픈 기억들이 다시 되살아나면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정호야, 내 심장을 받은 사람이 널 위해 싸우고 있어. 그런데 엄마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 말자는 정호의 영정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분노와 원망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한재욱이 급하게 말자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당장 만나 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호님 사건과 관련해서 중요한 제보가 들어왔어요. 한재욱은 구미까지 달려와서 말자를 만났어요.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어머님, 30년 전 사고를 목격한 택시기사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 기자회견을 보고 용기를 낸 거죠. 말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0년 만에 나타난 목격자라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한재욱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된 통화 내용을 들려주었어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 손님을 태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횡단보도에서 끔찍한 사고를 목격했어요. 검은색 승용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와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학생을 들이받았습니다. 말자는 녹음을 들으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호의 마지막 순간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차량은 현장에서 바로 도주했습니다. 저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학생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녹음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차량의 번호판을 봤습니다. 그리고 누가 운전하고 있었는지도 알아요. 그날 아이를 치고 달아난 차량은 지역 유지의 아들 차량이었습니다. 말자는 녹음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드디어 진범에 대한 단서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은폐했습니다. 그 집안의 압력 때문이었어요. 언론도 덮었습니다. 저는 그때 겁이 나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늙어서 죽기 전에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한재욱은 말자에게 말했어요. 그 택시기사 할아버지께서 당시 찍어둔 사진도 가지고 계시다고 해요. 어둠 속에서 찍은 거라 선명하지는 않지만 사고 순간의 모습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말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30년 만에 나타난 진실의 실마리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이름도 알려주셨어요. 박민호라는 사람입니다. 말자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박민호,
박민호. 말자는 그 이름을 되뇌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3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정호의 원수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한재욱은 말자의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님,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한재욱은 즉시 경찰서로 향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30년이 지난 사건이고 증거도 불충분하다는 것이었죠. 시효도 지났고 목격자도 고령이라 증언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의 반응에 실망한 한재욱은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는 군 법무실과 연계해서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언론에 사건을 공개하기로 결심했어요. 며칠 후 한재욱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호의 뺑소니 사건에 진범을 공개하는 자리였어요. 말자도 한재욱의 요청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윤정호님의 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분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재욱은 목격자의 증언과 사진을 공개했어요. 그리고 진범의 실명을 밝혔습니다. 30년 전 윤정호님을 치고 달아난 범인은 박민호입니다. 당시 지역 유지의 아들로 권력의 비호 아래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어요. 30년 만에 밝혀진 진실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자는 연단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아들 정호는 꿈 많은 18살 소년이었습니다. 서울대에 합격하고 판사가 되는 꿈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말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 동안 저는 이 진실을 기다렸습니다. 이제야 제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세상에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기자회견 후 박민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시효가 지났지만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진실 규명에 대한 압력이 커졌어요. 한재욱은 말자에게 약속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받은 생명의 의미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정호님의 명예를 회복시키겠습니다. 말자는 한재욱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호의 심장을 받은 이 사람이 정호를 위해 싸우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고마워. 정호가 하늘에서 고마워할 거야. 박민호의 실명이 공개된 후 전국이 들끓었어요. 30년 전 권력의 비호 아래 숨어있던 진실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말자는 이런 반응을 보며 마음 한편으로는 후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쳐갔어요. 30년 동안 품어온 분노와 원망이 해소되면서 오히려 몸이 급격히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정호를 위해 버텨온 마지막 끈이 끊어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말자는 정호의 영정 앞에서 아침 인사를 드리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동네 이웃인 순옥이 발견해서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폐렴 진단을 내렸어요. 고령에다가 오랜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감기가 폐렴으로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환자분이 고생이 많으셨나 봅니다. 몸이 많이 약해져 있어서 각오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말자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는 예감하고 있었거든요. 정호의 억울함을 풀어준 지금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재욱은 말자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중요한 작전 회의를 모두 취소하고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그는 말자의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별이 시작될 것 같아서였어요. 어머님,
한재욱이 병실에 들어서자 말자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힘겹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정호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따뜻함과 똑같았습니다. 왔구나. 기다리고 있었어. 말자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지만 한재욱을 보는 눈빛은 여전히 어머니의 그것이었어요. 어머님, 제가 너무 무리하게 일을 진행한 건 아닌가요? 어머님께서 아프신 게 제 때문인 것 같아서. 한재욱은 자책하며 말자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고마워. 덕분에 정호의 억울함을 풀어줬잖아. 이제 엄마가 할 일은 다 끝났어. 말자는 한재욱의 손을 꽉 쥐고 눈물을 흘렸어요. 정호야, 엄마가 미안하다. 널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내 심장이 이렇게 좋은 사람 안에서 뛰고 있으니까 엄마는 이제 마음 놓고 갈 수 있겠다. 한재욱은 말자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30년 동안 아들을 그리워하며 혼자 견뎌온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어머님, 제가 더 일찍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제가 더 많이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한재욱도 눈물을 흘리며 말자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괜찮아. 너는 이미 충분히 해줬어. 정호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 말자는 한재욱의 뺨을 쓰다듬었어요. 그 손길이 정호를 어루만지던 그때의 온기 그대로였습니다. 너는 정말 정호를 닮았구나. 착한 마음까지, 엄마 같은 마음까지 다 가지고 있어. 한재욱은 말자의 손을 얼굴에 대고 울었어요. 어머님, 제가 정호님을 대신해서 어머님께 효도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제발 떠나지 마세요. 말자는 한재욱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울지 마. 정호가 너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뭐가 슬퍼? 엄마는 이제 정호를 만나러 가는 거야. 30년 만에. 그날 밤 말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의사들이 응급처치를 했지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한재욱은 밤새 말자 곁을 지키며 기도했어요. 다음 날 새벽 말자는 잠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창밖으로 첫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정호야. 말자는 한재욱을 정호라고 부르며 힘겹게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가 이제 갈게. 30년 동안 정말 보고 싶었어. 이제 엄마가 너를 안아줄 수 있겠다. 한재욱은 말자의 손을 꽉 잡고 흐느꼈어요. 어머님, 정호님과 함께 편히 쉬세요. 저는 두 분을 평생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말자는 마지막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멀리서 정호가 손을 흔들며 반겨주는 것을 보는 것 같은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정호야, 엄마 왔다. 엄마가 왔어. 말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 얼굴에는 30년 만에 찾은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한재욱은 말자의 손을 놓지 못하고 한참을 울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어머니의 손이 이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말자의 장례식은 한재욱의 요청으로 군에서 특별히 예우를 갖춰 진행되었어요. 한재욱은 검은 정복을 입고 말자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더 많이 함께 있고 싶었는데, 제가 정말 어머님께 더 많은 것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장례식에는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말자와 한재욱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조문을 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모두들 눈물을 흘리며 말자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공원묘지에서 열린 하관식에서 한재욱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정우님, 저는 두 분이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정우님의 꿈이었던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어요. 하늘 위로 공군 전투기 편대가 날아가며 추도 비행을 했습니다. 한재욱은 눈물을 흘리며 정중히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윤말자 어머님, 윤정호님, 부디 편히 쉬십시오. 저는 평생 두 분을 그리워하며 두 분의 마음을 이어받아 살겠습니다. 한재욱의 가슴 속에서는 정호의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었지만 이제 그 심장에는 말자의 사랑까지 함께 담겨 있었어요. 30년의 기다림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말자의 장례식이 끝난 후 한재욱은 깊은 상실감에 빠졌어요. 30년 동안 정호를 그리워했던 말자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서 동시에 자신도 말자를 잃은 아픔을 겪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재욱은 며칠 동안 부대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정우와 말자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정우님, 어머님, 제가 두 분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한재욱은 매일 아침 영정 앞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말자가 30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졌습니다. 마치 정우와 말자가 정말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일주일 후 한재욱은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동료들은 그의 변화를 느꼈어요. 이전보다 더 따뜻해졌고 부하들을 대하는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말이에요. 준장님, 요즘 뭔가 다르신 것 같아요. 더 인자해지신 것 같은데. 부관의 말에 한재욱은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분들을 만났거든요. 그분들께서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한재욱은 그날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장기기증 홍보대사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전국의 병원과 학교를 다니며 생명 나눔의 소중함을 알렸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감동받았어요. 저는 30년 전 한 소년의 심장을 받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윤정호, 꿈 많은 18살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년을 키운 어머니 윤말자님은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겨내고 저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재욱의 강연을 들은 후 장기기증 희망자가 크게 늘어났어요. 사람들은 정우와 말자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한재욱은 정우가 다니려던 서울대학교를 찾았어요. 법과대학 건물 앞에 서서 정우가 꿈꿨던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정우님, 여기서 공부하고 싶어 하셨죠? 님 대신 제가 이곳에서 강연을 해드릴게요. 한재욱은 서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했어요. 정우의 이야기와 함께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학생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어요.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준장님, 저도 법관이 되어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윤정호 선배의 꿈을 이어받고 싶습니다. 한재욱은 그 학생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호의 꿈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한재욱에게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어요. 평창에서 열리는 국제평화 행사에서 생명 나눔을 주제로 한 기념 비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재욱은 30년 만에 다시 전투기 조종석에 앉았어요. 비행 전날 밤 한재욱은 정호와 말자의 영정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호님, 어머님, 내일 하늘에서 두 분께 인사드리러 갈게요. 두 분이 계신 곳까지는 못 가겠지만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다음 날 완벽한 가을 날씨였어요.
하늘은 맑고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한재욱은 전투기에 오르기 전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정호의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정호님, 함께 하늘을 날아봐요. 전투기가 이륙했어요. 한재욱은 구미 상공을 지나면서 말자의 집이 있던 곳을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집 한 채가 아련하게 보였어요. 어머님, 정호님, 저 여기 있어요. 한재욱은 무전기를 통해 관제탑에 말했어요. 이제 특별기념 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정호님과 윤말자님께 바치는 감사의 비행입니다. 전투기는 하늘 높이 올라가 아름다운 하트 모양을 그렸어요. 그리고 이어서 사랑이라는 글자를 구름으로 썼습니다. 지상의 사람들은 모두 하늘을 올려다보며 박수를 쳤어요. 한재욱은 비행하면서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마치 정호와 말자가 함께 비행기에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어요. 정호님, 어머님 느껴져요? 우리가 함께 하늘을 날고 있다는 게. 비행을 마치고 착륙한 후 한재욱은 활주로에 내려서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정호와 말자가 하늘에서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드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정호님. 고마워요, 어머님.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셔서, 저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한재욱은 오른손을 들어 정중히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그를 감쌌어요. 그날 저녁 한재욱은 집으로 돌아와서 정호와 말자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정호님, 어머님,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두 분과 함께 하늘을 날 수 있어서 이제 저는 확신해요. 두 분이 항상 제 곁에 계시다는 것을. 한재욱은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두 분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정호님의 꿈이었던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몇 년 후 한재욱은 정호재단을 설립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고 장기기증 홍보 활동을 하는 재단이었습니다. 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은 서울대 법대에 진학한 그 학생이었어요. 한재욱은 매년 정호의 기일과 말자의 기일에는 구미를 찾았습니다. 두 분의 묘소에서 한 해 동안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정호님, 어머님,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두 분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더 많은 생명들이 구해졌습니다. 두 분 덕분이에요. 한재욱의 가슴 속에서는 여전히 정호의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그 심장에는 정호의 꿈과 말자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재욱은 그 마음으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하늘 위 어딘가에서 정호와 말자는 미소를 지으며 한재욱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말이에요. 30년의 기다림이 끝나고 영원한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